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리브 유정리남 지음 다산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리브 유정리남에 대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빠듯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 누구보다 평범하고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던 취준생이었지만 대학 졸업 후 돌연 취업 포기를 선언했다. 내 집 마련, 결혼과 육아 등 월급의 한계가 가져다줄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주변의 멸시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실험하고 도전했다. 온라인은 아무런 경력이 없던 저자가 무자본, 최소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잘 알려진 분야부터 일반인들은 들은 적도 없는 분야까지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실험했다. 그 결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광고가 생기고 광고가 생기면 돈이 흐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행하던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두 중단하고 광고로 선회했다. 다양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가 온라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플랫폼이라고 결론지었다. 미미한 수익을 주는 다른 포털 사이트와는 달리 구글은 광고 수익의 68%를 블로거에게 배분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한 지 5개월 차에 100만 원, 8개월 차에 300만 원을 달성했고 2020년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며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거머쥐었다. 이후 자신의 경험과 돈 버는 노하우를 알린 수익형 블로그 강의는 클래스 101에서 가장 있는 강의 중 하나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까지 작가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천의 글,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도전. 프롤로그, 지극히 평범했던 나도 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부의 마인드셋. 1.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포기했다. 2. 나는 자면서도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3. 무자본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4. 거창하지 않아야 시작할 수 있다. 5.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제2부,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구축 공식. 1. 성공의 핵심은 극비의 노하우가 아니다. 2. 딱 아는 만큼 보인다. 3.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게 중요하다. 4. 시작은 구글 애드센스로 하라. 5. 어떻게 나만의 무기를 갖는가. 에필로그, 이 책 제목의 주인공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처음에 추천하는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도전. 앳된 얼굴의 저자를 만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당시에 월 1000만 원 버는 블로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 질문에 저자는 일단 블로그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이다. 어쩌면 이 책의 전체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쉬이 성공담에 열광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힘주어 말한다. 뭘 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한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막상 시작하기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러한 초보자들의 막막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쉬운 언어로 쓰여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블로그를 키우는 마법의 공식을 알려주는 건 아니다. 블로그를 통해 수익이 나는 원리를 소개하고 그 원리에 근거해 블로그를 최적화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소개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시스템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최적화 방식도 달라진다. 하지만 저자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책은 여전히 유용할 것이다. 저자와 나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에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달성한 경험이 있다. 돈 버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돈을 벌기 좋은 시대다. 어느 때보다 인간관계, 자본금, 시간, 거리 같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퇴근한 이후에도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1년 전 저자를 만났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때야말로 모두가 블로그는 끝물이라고 생각했다. 잘해야 월급 정도는 벌 수 있겠지만 월 1,000만 원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신선했다. 그리고 그가 해온 노력들은 특별했다. 이 책 속에 담긴 무수한 방법과 힌트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사임당 주언규. 프롤로그. 지극히 평범했던 내가 있기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26살의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던 제가 인터넷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은 남들은 몰라서 안 하냐? 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취업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대학에서 싫어하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했을 정도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은 월급으로만 집을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저에게 더더욱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 압도당해 많은 걸 포기해야만 했던 M4 세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포착한 기회의 땅은 다름 아닌 인터넷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골방에 틀어박혀 코피를 쏟을 정도로 준비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눈을 돌린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초기 비용이나 경력 같은 게 필요 없어 바로 시작할 수 있었죠. 저에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 20대 중반에 인터넷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며 한 달에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었습니다. 자면서도 수익을 거두는 억대 연봉자가 되었죠. 누군가는 제가 특별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평범했고 1인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진작에 버렸습니다. 이처럼 특별하지 않았던 제가 인터넷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들어온 말들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남들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책에는 평범했던 저를 성장시킨 경험과 시행착오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노마드로서 제가 지녀온 마인드셋과 처절했던 실패담, 그리고 실전 스킬을 썼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조하고 싶군요. 덧붙여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인터넷이 돈이 되는 세상이고 단 하나도 특별한 게 없었던 제가 그랬듯이 성공 가능성은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M4 세대로서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포기하는 세대가 아닌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현실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세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자면서도 돈을 버는 경제적 자유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어떠한 능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무쇠와 같은 태도로 실행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만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군요. 자, 선택은 이제 각자에게 맡기고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포기할 것은 없습니다. 리브 요정리남 제1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부의 마인드셋 1.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포기했다. 나는 M4 세대다. 나는 살면서 내 스스로 선택한 적이 별로 없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더니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중학교를 졸업했더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세상은 나에게 갑작스럽게 선택을 강요했다. 그렇다. 대학 전공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인생의 첫 선택 앞에서 적잖이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싫지만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의문을 품어왔고 대학에 가서는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2년간 학교 의자에 앉아 커리큘럼을 따라만 갔던 19살짜리 소년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을 리 없었고 있다고 한들 너무나 막연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강요에 의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취업이 잘 된다는 학과로 진학했다. 늘 그랬듯이 남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 것이다. 그렇게 나의 꿈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직장에 취업해 월급을 받아 그 돈으로 가정을 꾸리는 삶.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바람이었고 목표가 되었다. 그러던 중 졸업을 코앞에 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나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M4 세대라는 단어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M4 세대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어가 생길 때만 하더라도 나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가벼운 푸념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3포 세대에 더해 집과 경력을 포기하는 5포 세대, 취미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7포 세대, 건강과 외모를 포기하는 9포 세대까지 급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포기의 끝판왕, M4 세대에까지 이르자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앞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이었다. 내친 김에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요즘 결혼식 평균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집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저 비용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게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20대 중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저만큼의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평균 연봉을 생각했을 때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100만 원이고 간단히 계산해도 6년이란 시간을 필요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 돈을 모은다고 해도 사실상 전셋값부터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우리가 모은 돈 이상으로 매년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닿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이다. 이윽고 우리는 희망마저 포기하는 M4 세대가 된다. 도대체 나를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할까? 혹자는 원래 청춘은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 묵묵히 버텨내라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도리어 묻고 싶다. 그렇다면 그 아픔 뒤에 보상은 있는지, 그럼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지 말이다. 아쉽게도 내가 그동안 보아온 세상은 이상과는 아주 많이 달랐다. 아픔 뒤에 항상 완치라는 해피엔딩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쩌면 상처가 치료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때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과거의 생각들이 모두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우리 세대가 회사의 인생을 바치지 않는 것처럼 회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이직과 퇴사가 잦은 요즘 분위기에 취업이 곧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불안감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가장 보편적인 선택을 해온 나에게 그 끝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건대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지난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찰나일 것이다. 취업을 위해 살아온 지난 날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취업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꿈과 희망도 없는 M4 세대가 되었다. 탈선도 필요할 때가 있다. 처음부터 취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고 나에게 취업이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선택한 분야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싫어하는 쪽에 가까웠다. 진지하게 자퇴를 고려할 정도로 나에게 맞지 않았다. 재수나 편입 의사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매몰찬 현실에 내 뜻은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늘 꺾이기 일쑤였다. 그래서 오로지 취업만을 목표로 어떻게든 꾹 참았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스럽지만 참고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진 탓이었다. 이러한 내 모습은 일명 수저 계급론에서 이야기하는 흙수저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수저 계급론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수저의 색깔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유복한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며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험과 재력은 이후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 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교육을 받으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만큼 흙수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게 수저 계급론의 핵심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금수저와 흙수저는 단순히 경제력을 넘어 살아온 환경에 의한 사고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당연할지 몰라도 자연스레 많은 부분을 포기해왔던 사람에게는 목표를 이루는 일 자체가 사치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M4 세대임을 진심으로 인정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평생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던 평범한 삶조차 포기해야 한다면 최소한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동시에 그럼에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말이다. 그렇게 진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할 무렵 사소한 계기로 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간 고민이 많아서였을까?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느 날 문득 전철에 환승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1호선도 때로는 다른 노선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사람도 전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철이 사람에 의해 1호선 열차, 2호선 열차로 결정되었듯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변의 영향을 받아 노선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노선이 정해지면 다른 노선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1호선이 2호선 노선인 강남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업은 나의 한계를 결정짓는 꼬리표였다. 연봉 2천만 원짜리 사람과 연봉 3천만 원짜리 사람처럼 이 연봉으로 나의 가치가 매겨지고 나보다 먼저 앞서간 인생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나의 미래와 한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결국 연봉 5천만 원짜리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5천만 원 행 열차가 되어 열심히 달리지만 종종 옆에 보이는 8천만 원 열차가 부러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부러워해도 현실적으로 나는 8천만 원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없다. 나는 5천만 원 행 열차이기 때문이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승진이라는 이름의
5천만 원 급행 열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암울한 미래에 도착하자 취업한다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아직 젊은 내가 가진 가능성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에 도전해보지 못한 채 평생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부러워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었다. 그 순간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이 아닌 내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정해진 노선만을 달려왔던 내 인생에서 첫 번째 탈선이 시작되었다. 바뀌고자 한다면 행동이 우선이다. 가끔 주변을 둘러보면 무언가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온갖 불평, 불만을 다 늘어놓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내가 누구를 가르칠 정도로 삶의 내공을 쌓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진정으로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한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복권이 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쯤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사실상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만약 복권이라도 구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첨 여부를 떠나 아주 미세할지라도 확률이 생기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0이었지만 복권을 구매하면 최소한 814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도 생기는 것이다. 어차피 당첨되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다면, 아니 최소한의 꿈이라도 꾸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복권이라도 구매하는 게 낫다. 무엇보다 나는 확률에 대한 이 생각 덕분에 결단할 수 있었다. 당시에 내가 섣부르게 취업 문제를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의 평생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0과 1만 존재하는 것처럼 취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인생을 바라봤고 마치 10억을 얻기 위해 10억을 베팅하는 것처럼 큰 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꼭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다면 복권은 당첨되었을 때 수십억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베팅하는 금액은 불과 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그만큼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내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취업 준비를 1년만 늦추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 취업한다면 1년 더 월급을 받고 그만큼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못한 삶이라는 후회를 남긴 채 평생 싫어하는 일만 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도전한다면 혹시 모를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다. 평생이란 시간과 1년이란 시간을 저울질했을 때 1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언가 바뀔 거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변화를 위해 기꺼이 행동했다. 버티는 게 정답은 아니다. 앞에서 취업하지 않은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사실 나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학과로 진학하거나 원하는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취업률을 고려하여 주변에서 추천하는 학과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때로는 과감한 탈선도 필요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무언가에 도전할 기회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이런 고민조차 사치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뀌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로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 설령 실패해도 우리는 괜찮다. 바로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므로 나의 인생을 바꾸기에 이처럼 좋은 날은 없다. 나 자신을 알기로 했다.
사람마다 동기부여를 얻는 포인트가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큰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변하고자 한다면 행동하라는 말은 현실적인 조언에 속한다. 현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한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는 건 곧 진리다. 나는 클래스 101이나 유튜브, 각종 인터뷰에서 나의 길을 소개하고 조언하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사실 내가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감성적인 부분이었다. 나는 후회하는 내 모습을 증오했다. 종종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리워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좀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당시 취업을 포기하겠다는 나의 결정은 마치 생존 본능과도 같았다. 지금이 아니면 너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라는 신호가 매일같이 가슴에 울려 퍼졌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분명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왔고 지원만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데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나는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성격이지만 사실 규칙을 싫어하고 모든 일에 왜? 라는 의문을 품는다. 여태껏 나는 이런 태도를 객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타났던 나의 모습이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내면의 모습이 진정한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취업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때에 나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옆에서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생각이 아닌 대화로서 진지하게 소통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다른 누군가를 알아가듯 나라는 퍼즐을 다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나는 25년간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누군가에는 돈이 행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행복일 수 있다. 나에게 행복은 안정이 아닌 만족이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원했다. 카르페 디엠의 삶을 원하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리남님은 파이어족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파이어족은 빠른 은퇴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젊었을 때 최대한 아끼고 열심히 일하자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디지털 노마드로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난 파이어족은 아니다. 나에게 행복은 안정이 아닌 현재의 만족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부자를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절대 원칙이 있다. 바로 지금의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다는 점이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 욜로족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욜로는 파이어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장 이룰 수 없는 내 집 마련이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단 한 번의 인생,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즐기며 살자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나는 삶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 M4 세대는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실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면 지금을 즐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만족하는 삶이란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도 포함된다. 미래의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게 제대로 바통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카르페 디엠을 중요하게 여긴다. 확고한 인생의 방향은 동기부여가 된다. 사실 어떠한 틀에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떤 단어나 고정된 틀에 자신을 가두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이러한 선택은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선 자신만의 확고한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나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 하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 즉 자유로운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 유튜브, 클래스 101 등을 선택한 게 그 이유다. 나는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하는 쇼핑몰 등에 도전하지 않는다. 만약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일정한 조직에 속해 일해야 한다면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후회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나는 나에게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원칙인 자유만 보장된다면 대부분 수락한다. 예를 들어 내가 강의하기 위해 클래스 101을 선택한 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익의 많은 부분을 분배해야 했기에 거의 한 달간 고민했다. 그러다가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해 본 경험이 없었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더 깊게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게 되었다. 나만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처음으로 책을 집필하며 새삼 알게 되었지만 책 쓰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기존에 하던 일들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시간 대비 손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사람은 보통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보며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매수하지 못한 주식이 크게 올랐을 때 후회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기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바에는 무엇이라도 경험해보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생각으로 매수한 주식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또 그때 매수한 순간을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정한 세 번째 원칙은 한번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게 있을까? 이 부분은 나의 긍정적인 태도가 한몫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확고히 결정하고서 이를 추진하면 후회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게 더 많아 감사할 때가 많았다. 이처럼 무언가 자신만의 방향을 정하면 선택이 어렵지 않게 된다. 신념이 있는 선택은 후회할 일을 줄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좋겠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만큼 좋은 동기부여도 없다. 꼭 무언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는 앞서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내가 겪은 하나의 사례일 뿐 퇴사를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려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내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아직 기회가 많은 20대나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연령에 따라 할 수 있는 도전의 범위가 다른 것이 현실이며 우리는 인생을 리셋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니겠는가? 전업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자신의 상황이 여유롭거나 어느 정도 성과가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다. 당장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면 취업 준비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블로그는 부업으로 접근해 전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일이며 도전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